먼저 이론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다음의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 중 그 내용이 가장 적절한 건 그랬네요. 자, 1번. 자산부채는 유동성이 작은 항목부터 배열한다. 작은이 아니라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자산부채 자본은 총액으로 표기하지 않고 순액으로 기재한다. 자, 순액이 아니죠. 순액이 아니라 총액으로 기재한다. 가 맞습니다. 3번. 자산 부채는 결산일 기준 1년 또는 정상 영업 주기를 기준으로 구분 표시한다. 자, 요거는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해서 나눌 때는 결산일 기준에서 1년 또는 정상 영업 주기 중에서 긴 기준으로 긴 기간을 기준으로 구분 표시한다 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3번은 맞는 말이네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항목 그랬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네 번째. 자본 항목 중 잉여금은 주주와 거래인 이익잉여금과 영업활동의 결과인 자본 잉여금으로 구분한다. 자, 주주와 거래인 잉여금은 자본 잉여금이 되겠죠. 그리고 영업활동의 결과인 것은 이익잉여금이 되겠습니다. 틀렸죠? 그래서 맞는 거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에 열거된 항목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개수는 그랬어요.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먼저 현금이 있죠? 그리고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 이렇게 크게 4가지 항목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통합해서 표시할 수도 있고 구분해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현금이라고 하는 거는 통화나 통화 대용증권을 우리는 현금이라고 하지요. 자, 그래서 통화 대용증권은 타인이 발행한 수표, 자기야 수표나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 수표 이런 것들이 통화 대용증권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항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자기야 수표. 자, 얘는 통화 대용증권이니까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 포함이 되죠. 자, 선입자 수표는 우리가 채권 취급을 하게 됩니다. 채권처럼 취급을 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채권은 뭐 사채, 국채, 공채 이런 채무증권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권리, 외상매출금, 미수금, 대여금 이런 것들을 채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선입자 수표라고 합니다. 자, 우편한 증서는 통화 대용증권에 포함이 되고요. 보통예금은 현금의 현금성 그 계정 안에 포함이 되죠.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맞는 거고요. 자, 우표는 통신비로 처리하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래서 자기야 수표, 우편한 증서, 보통예금 3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째 문제. 자, 회사는 현금주의에 의해서 당기 순이익을 계산한 결과 2021년 회계 연도의 순이익은 30만 원이었다. 자, 2021년 말은 2020년 말에 비해서 매출채권 감소가 7만원, 미지급 비용 감소가 5만원이었다. 발생주의 기준에 의한 2021년 회계연도의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자, 그럼 매출채권이 감소가 됐다라는 건 차변에 있던 자산이, 그래서 매출채권은 자산이니까 자산이 대변으로 감소가 되고요. 그리고 대변에 수익 잡았겠죠. 자, 제품 매출, 상품 매출. 자, 제품 매출, 상품 매출 수익을 잡았는데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던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잡았다가 현금주의에 의해서 회계처리를 했다라고 했으니까 얘를
발생주의에 의해서 당기순이익을 다시 계산하면 수익을 감소시켜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수익이 감소가 되니까 매출채권 감소한 것만큼 당기순이익은 줄어들겠네요. 자, 미지급 비용 감소. 자,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걸 감소시켰대요. 자, 그러면 대변의 비용이 감소가 되면서 차변에 뭐 자산이 증가할 거예요. 이렇게. 자, 비용이 감소가 되면 이익은 증가되겠죠? 이익은 증가됩니다. 그래서 비용 감소된 것만큼, 미지급 비용 감소된 것만큼 이익을 증가시키게 되면, 자, 매출채권 감소는 마이너스, 미지급 비용 감소는 플러스. 자, 그래서 30만원에서 2만원만큼 감소를 시켜주면 되겠지요. 그래서 답은 4번 28만원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다음 중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부채는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 실체가 부담하고 있는 미래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이다. 자, 이거는 부채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놓은 부채의 정의가 되겠고요. 맞는 말이죠. 2번. 자, 부채는 항상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상환 여부에 따라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자, 항상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영업주기일 수도 있고 결산일로부터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라고 단정 지어서 말한 거는 맞지 않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중에서 지문에서 이렇게 뭐 항상 반드시 꼭 이런 문구는 대체적으로 맞지 않는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옳지 않은 거 찾으라 했으니까 답은 일단 2번이 되겠고요. 3번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보고기간 말 현재 전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되는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맞는 말이지요. 자, 네 번째. 충당부채는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대한 의무로서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에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당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를 말한다. 맞는 말이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건 1번이 되겠습니다. 5번째 문제. 다음은 재무회계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인 신뢰성을 갖기 위한 필요한 요건이 아닌 것은 자, 신뢰성은요. 표현의 충실성, 중립성, 검증 가능성, 표준검 이렇게 우리가 암기를 하셨을 거예요. 표현의 충실성, 중립성, 검증 가능성. 자, 그런데 첫 번째 표현의 충실성 맞죠? 검증 가능성 맞고요. 자, 중립성 맞는데 피드백 가치는요. 얘는 목적 적합성의 하부 속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죠. 자, 6번째 문제. 아래 건물과 관련한 지출 중 아이고 잠시만요. 자, 아래 건물과 관련된 지출 중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랬네요. 자,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가치가 증가가 되거나 자산의 가치 증가, 자, 내용 연수의 증가, 생산성 향상, 그리고 중요 부품, 교체 등. 자, 이러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죠. 자,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취득 원가를 증가시켜 주시면 됩니다. 취득 원가 증가.
됐죠? 자, 1번 생산 능력 증대를 위한 증축 비용 맞는 말이지요. 자, 엘리베이터의 설치 비용 맞는 말이지요. 3번 철골 보강 공사 비용 맞죠? 건물 벽의 부분 도색 비용. 자, 요거는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용 처리하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7번째 문제. 다음 중 시산표와 관련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시산표 등식은 기말자산 플러스 총비용은 기말부채, 기초자본, 총수익이다. 왜 다른 애들은 다 기말인데 얘는 왜 기초죠? 자,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당기 순이익이 나오겠죠. 그래서 자본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을 봤을 때는 총수익 때문에 여기 당기 순이익 있을 거니까 대변이 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본은 기초 자본을 더해 주셔야 당기 순이익의 기말 자본이 되겠죠. 즉 총수익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 당기 순이익과 기초 자본을 합산해서 기말 자본이 되니까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시산표 등식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자산 부채는 다 기말인데 자본은 항상 기초다. 자, 자산 부채는 항상 기말인데 자본은 항상 기초다. 자, 그래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본은 기초자본이어야 됩니다. 됐죠? 자, 2번. 잔액이 차변에 남는 계정은 자산과 비용이다. 맞는 말이지요. 자, 그러면 자본과 부채 수익은 잔액이 대변에 남겠죠. 3번. 분계는 거래 이중성에 입각하여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결합되어야 한다. 맞는 말이지요? 네. 자, 이걸 우리는 거래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4번. 시사표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계정 과목에 오기 등을 들 수 있다. 자, 계정 과목이 잘못 기록됐는지 여부는 시산표에선 알 수 없어요. 자, 시산표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차변만 기록했다거나 대변만 기록했다거나 차변 대변 금액을 서로 다르게 기록했다거나 그래서 대차 차익이 발생하거나 이러한 오류는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차변과 대변의 합계 금액이 일치하지만 계정 과목을 바꿨었다거나 차변 금액을 대변에 대변 금액을 차변에 뭐 이렇게 이러한 오류들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잘못된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8번째 문제.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자본 잉여금의 금액을 계산하면 자, 우리 자본 잉여금 아마도 주감자 이렇게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주감자. 자, 주감자의 주는 뭐냐? 주는 주식, 발행, 초과 금이 되겠고요. 감은 감자, 차, 이익이 되겠죠. 자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되겠습니다. 나는 주감자가 입에 안 붙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 화장실 자주 가는 사람이다. 그러면 자주감. 이렇게. 나는 PC방을 자주 간다. 자주감. 네, 이렇게 자주감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주는 주식 발행 초과금. 감은 감자 차 이익이 되겠습니다. 자, 각 계정 과목은 독립적이라고 가정하고 상계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주식 발행 감자 차익 해서 55만원이죠. 자기 주식 처분까지 해서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죠. 9번째 문제. 자, 공장에서 가동 중인 기계, 장치 취득가가 100만원 고장이 났대요.
대안 1은 기계를 수리하여 재사용하려면 35만원 수선비가 투입되어야 하고, 대안 2는 폐기의 경우 15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대체할 다른 기계 장치를 구입하면 60만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때 매몰 원가는 그랬어요. 자, 매몰 원가는 이미 발생된 원가고, 지금 어떤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이 매몰 원가는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비관련 원가가 되겠죠. 자, 그러면 대안 1. 자, 재사용하려면 35만원의 수선비가 발생한대요. 발생했나요? 안 했나요? 아직 안 했어요. 대안 1을 선택하게 되면 발생이 될 거예요. 아직 발생되지 않은 미래 원가입니다. 미래 원가는 매몰 원가가 될 수 없어요. 자, 매몰 원가는 이미 발생된 원가, 기발생 원가. 그래서 과거에 이미 발생된 원가를 매몰 원가라고 합니다. 자, 이 35만 원은 아직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 원가이기 때문에 매몰 원가가 될 수 없어요. 자, 대안 2. 폐기한다면 15만 원 받을 수 있대요. 아직 폐기할지 말지 결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15만 원도 아직은 발생되지 않았죠. 미래 원가입니다. 매몰 원가가 될 수가 없지요. 자, 15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대체할 다른 기계를 구입한다면 60만 원이 발생한대요. 자, 다른 기계를 대체했나요? 안 했나요? 아직 안 했어요. 그러니까 60만 원도 미래 원가죠. 자, 여기서 미래 원가가 아닌 과거에 발생한 원가는 기계 장치를 이미 취득했던 100만 원 이미 발생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15만 원 발생할래, 35만 원 발생할래, 60만 원 발생할래, 어떤 의사결정 하든지 간에 취득원가 100만 원은 변함이 없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몰원가는 100만 원이 되겠지요. 다음 10번째 문제. 다음 중 보조부문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과 설명이 잘못된 거. 자, 보조부문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은요. 자, 보조부문의 원가를 보조부문끼리 발생시키는 원가, 즉 보조부문, 다른 보조부문에서 발생된 용역수수를 고려할지 말지에 따라서 직접배부법, 단계배부법, 상호배부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자, 직접배부법은 다른 보조부문에서 발생한 용역수수를 완전 무시하고 전부 제조부문으로 직접 배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계산하는 절차는 간단하지만 계산 금액이, 그러니까 원가는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없다라는 단점이 있죠. 자, 단계배부법은 다른 보조부문의 원가를 다른 보조부문의 용역수수를 완전히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만 인식합니다. 그래서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중간적인 절충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대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거죠. 자, 상호 배부 볼게요. 자, 상호 배부는 다른 보조부문에서 발생한 용역수수를 완전히 인식하는 거예요. 정확하겠죠. 그래서 원가는 정확하게 계산이 되지만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조금 복잡하겠죠.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이용하게 됩니다. 연립방정식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네, 복잡합니다. 요게 상호배부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보조부문 원가를 다른 보조부문에 배부하지 않고 제조부문에만 직접 배부하는 방법이다. 맞는 말이지요. 2번 보조부문 간의 원가 배분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보조부문 원가부터 하위의 보조부문 및 제조부문에 순차적으로 배부하는 방법이다. 자, 우선순위가 높은 보조부문 원가는 먼저 배부하지만 보조부문의 원가를 완전하게 인식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순차적으로 배분하는 건 맞는데 완전히 배부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그 문구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세모해 주시고요. 자, 3번. 상호배분법은 보조부문 간의 상호 관련성을 모두 고려한 배분 방법이다. 맞는 말이죠.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중에서는 일단 2번이 조금 잘못 설명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끝까지 봐야죠. 4번.
자, 단일 배분율법은 보조부문 원가를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다른 배분 기준을 적용하여 배분하는 방법이다. 단일이 아니라 이중이에요. 이중배분율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단일배분율법, 이중배분율법은요, 원가의 행태에 따라서 보조부문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조부문 배분 원가, 배분 방법 맞는 말이긴 한데, 단일 배분율법이 아니라 이중 배분율법이다. 그러면 단계 배분법에서 설명하고 있는 순차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맞는 거죠. 예. 그 순차적인 것이 어느 정도까지만 순차적으로 배부한다 라고 설명한 거라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잘못 설명한 것은 4번이 되겠죠. 자, 11번 보겠습니다. 종합원가 계산 시 선입선출법에 의한 환산량이 평균법에 의한 환산량과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자, 선입선출법은 기초 제공품을 전기에 투입한 원가, 즉 전기 성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단기 성과인 단기에 투입된 원가를 계산하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한 환산량은 기초 제공품이 필요하지 않겠죠. 그래서 기초는 전기의 성과니까 기초를 차감하고 환산량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평균법은 기초 제공품도 단기 성과로 보는 거예요. 단기 걸로도 보는 거다. 그러니까 평균법일 때는 기초를 빼지 않는데 선입선출법일 때는 기초를 빼니까 만약에 기초가 아예 없다면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이 같겠죠. 그래서 기초 제공품이 전혀 없는 경우가 바로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이 동일해지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2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의 변동과 관련 없이 발생 원가 총액이 일정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변동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원가가 변동하지 않는다. 자, 변동하지 않으니까 고정되어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고정비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지문에서 고정비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별 제품에 대한 포장 비용. 제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포장비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얘는 변동비가 되겠고요. 자, 기계 사용에 대한 전력 비용. 자, 전력 비용도 기계를 많이 사용하면 전력비가 많이 나오겠죠? 변동비에 해당하겠죠? 다음, 공장 건물에 대한 화재 보험료. 자, 제품 생산량이 늘어났다고 해서 보험료가 막 변하고 막 그러지 않죠. 얘는 일정해요. 그래서 얘가 바로 고정비가 되겠습니다. 자, 설명에 해당하는 거 고정비인 화재 보험료가 되겠고요. 다음, 네 번째. 제품 생산에 대한 원재료비. 제품 많이 생산하면 많이 생산하는 것만큼 원재료비도 많이 발생하겠죠? 변동비가 되겠습니다. 자, 13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원칙적인 조기 환급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거. 자, 조기 환급은 일반 환급에 비해서 빠르게 환급해 주는 걸 조기 환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1번. 관할 세무서장은 조기 환급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환급하여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두 번째, 조기 환급 기간은 예정 신고 기간 중 또는 과세 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을 말한다. 맞습니다. 자, 우리가 매 3개월마다 예정 신고, 확정 신고를 해주죠. 근데 조기 환급이라고 하는 거는 매월도 가능하고요. 매 2월도, 그러니까 2개월마다도 조기 환급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매월 조기 환급 기간이 되고요. 매 2월이었다. 그럼 2개월 기간을 우리는 조기 환급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3번. 조기환급 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조기환급 기간에 대한 과세 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자, 조기환급 기간이 끝난 날부터 15일이 아니라 25일 이내까지 신고를 하면 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그러니까 조기환급 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까지 신고하고 25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해 주는 게 조기환급입니다. 그래서 문구가 맞는 문구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하게 보면 틀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건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조기환급이 되는 거냐?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하는 사업자들 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들, 영세율 적용 사업자들 또는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증축, 확장한 사업자들은 조기환급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가 잘못 연결된 거 그랬습니다. 자, 외국으로 직수출하는 경우는요. 직수출하게 되면 우리가 선적을 하게 됩니다. 재화에 대해서 선적을 하게 되는데 선적하는 날 또는 기적하는 날이 되겠고요. 맞는 말이고요. 자, 두 번째. 무인 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의 공급을 하는 경우는요. 현금을 투입하는 때가 아니라 현금을 가져왔을 때. 자, 이걸 우리는 인치한 때라고 합니다. 자, 그 자판기에서 현금을 가져왔을 때가 공급 시기가 되는 거예요. 잘못 연결한 건 2번이 되겠죠. 장기할부 판매의 경우는 각 대가의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럼 장기가 아니라 단기일 땐 어떻게 되냐? 단기일 때는 일반적인 공급 시기를 적용하시면 돼요. 인도 또는 이용 가능하게 됐을 때 또는 재화의 확정이 됐을 때, 재화의 공급이 확정됐을 때 이렇게 됩니다. 자, 폐업하는 때 자기 생산, 취득, 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는요. 폐업일이 됩니다. 맞는 말이네요. 잘못 연결되어 있는 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째. 다음 중 부가세 영세율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네요. 자, 영세율은 수출하는 재화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도 영세율이 든다. 맞는 말이고요. 2번.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항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자,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요. 직수출일 때만. 그래서 LC를 발행하는 경우에만 면제가 되고요. 내국신용장, 로컬 LC나 구매확인서는요. 면제가 안 되죠. 자, 구매확인서나 로컬 LC는 국내 거래예요. 국내 거래는 면제가 안 됩니다. 네, 틀린 건 2번이 되겠죠? 자, 3번.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부가세법상 과세사업자여야 된다. 맞는 말이죠? 4번.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로서 재반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15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론 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